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아이를 맡긴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는데 애가 좀 넘어졌어. 근데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을 들으셨던 적.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복잡한 심경.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한 오후 평범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벌어진 작은 사고 하나. 그리고 그 사고를 둘러싼 할머니와 며느리의 서로 다른 시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느 쪽 입장에 더 공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갈등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니, 정답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기는 할까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평범한 수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7살 난 손자 준우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야근이 잡혀 평소보다 조금 늦게까지 손자를 봐주기로 한 날이었죠. 준우는 할머니 손을 잡고 신나게 놀이터를 뛰어다녔습니다. 김할머니는 손자의 밝은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뒤따라갔죠.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손자를 돌보는 일만큼은 늘 기쁜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우리 준우 오늘도 참 씩씩하네. 할머니가 여기서 지켜볼 테니까 천천히 놀아. 그네 근처 벤치에 앉아 김할머니는 놀이터에서 뛰노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몇 명 있었고 엄마들도 여기저기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우가 모래 언덕을 뛰어내리려다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작은 몸이 균형을 잃으며 앞으로 고꾸라지는 모습. 그리고 이어진 왕 하는 울음소리. 아이고 준우야. 김할머니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손자는 모래바닥에 엎어져 울고 있었고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김할머니는 준우를 일으켜 세우고 살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붉게 까진 정도였죠. 우리 준우 많이 아프지? 뚝. 근데 우리 준우 금방 나을 거야. 아주 심하지는 않아. 이제 피 안 난다. 다행이다. 애들은 다 이렇게 넘어지면서 크는 거야. 손 털고 어서 집에 가자. 김할머니의 말에 준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고 등을 토닥였죠. 사실 손자를 돌보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게 원래 뛰어놀다 보면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크는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김할머니는 소독약을 발라주고 흉이 안 생기게 하는 밴드도 붙여주었습니다. 준우는 이미 텔레비전 만화에 정신이 팔려 까르르 웃고 있었고요. 김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 어머니 저 왔어요. 힘드셨죠? 준우가 반갑게 달려나갔고 며느리 은지 씨가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김할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며느리를 맞았죠. 어서 와라. 피곤하지? 어서 손만 씻고 밥 먹어라. 네 어머니. 준우야 무릎은 왜 이래? 다쳤어? 응 놀이터에서 넘어졌어.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어머니 준우가 어디서 다쳤어요? 김할머니는 그제야 며느리에게 사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아이가 워낙 금방 괜찮아져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 그거 놀이터에서 좀 넘어졌어. 근데 크게 다친 건 아니고 피도 얼마 안 났어. 소독도 하고 밴드도 붙여줬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은지 씨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준우의 무릎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폈습니다. 까진 부위가 생각보다 넓었고 주변이 붓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다쳤는데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이 정도면 병원에 갔었어야 했어요. 어머니.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어조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연락? 이 정도로? 이걸로 무슨 병원을 가? 애들이 놀다 보면 이런 건 늘 있는 일인데 뭐. 그래도 제가 아이 엄마잖아요. 당연히 알려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병원을 갈지 집에서 치료를 할지 결정하잖아요. 흉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머니 혹시 또 휴대폰 보신 거예요? 제가 애 케어할 때 휴대폰 보지 말라고 부탁드렸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치는데.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순간 김할머니의 가슴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마치 자신이 손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알려줘야 한다는 건 알지만 애가 괜찮아 보였고 직장에서 바쁜데 괜히 놀래키고 싶지 않았어. 은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준우한테 더 큰 일이 생길 뻔했으면 어떡해요? 제 눈에는 이게 작은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손자를 소홀히 봤다고? 김 할머니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던 거죠. 자신은 최선을 다해 손자를 돌봤는데 마치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그런 뜻이지. 내가 제대로 안 봐줘서 애가 다쳤다는 거 아니야? 내가 아들 셋을 길러냈어. 그렇게 유난 떨면서 안 키웠어. 은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녀도 시어머니를 원망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고 그 두려움이 시어머니를 향한 불만으로 표출된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미 대화는 감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은 조금만 더 살펴보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전에도 휴대폰 보시다가 애가 위험한 순간을 놓치셨고요. 나는 너가 늦는다고 해서 모임도 안 가고 애만 졸졸 따라다니며 봤다. 순식간에 넘어지는 걸 무슨 수로 잡니다? 너무 그러지 마라.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김 할머니의 말에 은지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애들은 원래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는 거야. 요즘 엄마들은 다들 이렇게 예민해? 애 하나 넘어져 무릎 좀 까진 걸로 온 집안이 시끄럽구나. 내가 준우 보는 게 마음에 안 차거든. 너가 회사 그만두고 애를 봐라. 나도 그만할란다. 하루 종일 준우 보면 어버라 안아라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집에 가면 허리가 끊어져. 예민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시면 다치지 않잖아요. 저거 분명히 흉이 져요. 어머니 흉 생기면 평생 보기 싫잖아요. 남의 애도 아니고 어머니 손주잖아요. 빨리 연락해 주셨으면 피부과로 바로 갔을 거예요. 제대로 치료받으면 흉 안 지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서운해서 다시는 손주고 뭐고 안 보고 싶었지요. 물려준 재산이 크게 없는 탓에 돈 벌러 나가며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아들 내외가 딱해서 손주를 봐주기 시작했지요. 애만 따라다니느라 동네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나눌 새가 없는 김할머니였죠. 자신은 평생을 자식과 손자를 위해 헌신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이나 며느리에게 듣다니. 은지 씨도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나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우를 봤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힘드신 거 알아요. 그래도 뭐?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는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눈에는 서운함과 억울함 그리고 지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김할머니는 자신의 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자신의 육아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새 아이를 그렇게 키웠고 모두들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때로는 병원에 가기도 했지만 그게 다 성장 과정이었죠.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무 예민해. 애들한테 상처 하나 안 생기게 키우겠다고 야단이니까.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김할머니가 보기에 요즘 아이들은 너무 과보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 가도 부모가 바짝 붙어서 모든 걸 도와주고 조금만 다쳐도 큰일 난 듯 야단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가 없는 거죠. 자신이 아이들을 키울 때는 달랐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떼지어 뛰어놀고 가끔 싸우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지만 그게 다 추억이고 배움이었습니다. 내가 준우를 소홀히 봤다고? 내가 휴대폰 보고 있다가 애를 다치게 했다고 생각하나 보지. 며느리 음성이 귀에 쟁쟁해서 잠이 오질 않았죠. 아들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전화도 없고요. 김할머니는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는 했습니다. 첫 아이니까 더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게 당연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준우를 얼마나 정성껏 봐줬는데.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감사하는 말은커녕 작은 실수 하나에 이렇게 비난을 받다니. 한편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은지 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야근 중이었고 그녀는 혼자 준우를 재우고 나와 조용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은지 씨는 시어머니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녀도 시어머니가 준우를 정성껏 돌봐주신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자신들을 위해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손자 육아를 도와주시는 시어머니.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오늘 준우의 무릎을 봤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머리를 부딪혔으면? 만약 팔이 부러졌으면? 엄마로서의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입장도 이해는 돼. 일일이 다 알려드리는 것도 피곤하실 수 있고. 은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육아 방식에 대한 차이가 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좀 더 자유방임적인 스타일이었고 은지 씨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스타일이었죠. 시어머니는 준우에게 과자를 자주 주셨고 은지 씨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준우가 땀에 젖어도 애들은 땀 흘려야 건강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은지 씨는 감기 걸릴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폭발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은지 씨는 내일 아침 어떻게 시어머니를 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까? 하지만 자신의 걱정도 정당한 거잖아요. 엄마로서 아이를 걱정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육아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관계까지 신경 써야 하다니. 은지 씨는 핸드폰을 들어 육아 커뮤니티를 열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엄마들의 글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 다쳤는데 연락도 안 해요. 시부모님과 육아 방식 차이로 스트레스 받아요. 감사하지만 노인에게 아이를 맡겨놓는다는 게 사실은 불안해요. 댓글들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연락해야죠. 엄마한테 알릴 권리가 있어요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시부모님도 힘드실 텐데라고 했습니다. 은지 씨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이야기 속 갈등은 사실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 사이의 육아 방식 차이.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성격 차이가 아니라 각자가 살아온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간극입니다. 김할머니가 자라고 아이를 키웠던 시대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이들이 골목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았습니다. 부모들은 일하느라 바빴고 아이들끼리 알아서 놀고 다투고 화해하면서 컸습니다. 무릎이 까지는 건 일상이었고 때로는 뼈가 부러져도 애들이 그럴 수 있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카시트도 없었고 안전벨트도 선택사항이었죠. 헬멧 쓰고 자전거 타는 아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 김할머니 입장에서는 준우가 놀이터에서 넘어진 것쯤은 정말 사소한 일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경험상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은지 씨가 살고 있는 지금의 육아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 사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놀이터 바닥은 안전 매트로 깔려 있고 놀이기구마다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모든 활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정보도 넘쳐납니다. 인터넷에는 육아 정보가 쏟아지고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경고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작은 상처도 감염될 수 있다. 머리를 다치면 뇌진탕이 올 수 있다. 넘어지는 방식에 따라 골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이 부모들의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특히 첫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더욱 그렇죠. 게다가 요즘 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또 불안합니다. 일하는 동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죄책감과 걱정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은지 씨가 준우의 상처를 봤을 때 느낀 불안과 두려움은 과보호가 아니라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두 세대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조부모 세대는 요즘 부모들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부모들의 행동은 과도해 보이니까요. 반대로 젊은 부모 세대는 시부모님들은 너무 무심하시다고 느낍니다. 현대 사회의 안전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 방식은 위험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양쪽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 김할머니는 손자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작은 상처쯤은 이겨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겁니다. 은지 씨는 아들이 안전복에 속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표는 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각 가정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는 겁니다. 김할머니는 며느리의 불안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는 사소한 일이지만 며느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죠. 은지 씨도 시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무심해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뿐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김할머니는 힘든 몸으로도 손자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헌신에 대한 감사. 은지 씨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애정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만난다면 갈등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김할머니와 은지 씨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준우는 어제의 일을 까맣게 잊고 씩씩하게 유치원에 갔고 두 사람은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은지 씨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죄송해요. 김할머니도 하루 종일 생각한 끝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도 며느리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엄마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당연한데 내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나 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은지 씨는 시어머니께 자신이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니가 준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성껏 돌봐주시는지 알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일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고맙다는 말 들으니 기분이 좋네. 나도 앞으로는 조금씩 달라진 시대에 맞춰서 준우를 더 조심히 볼게.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할게. 어머니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도 좀 더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할게요. 애들은 정말로 넘어지면서 크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의견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김할머니와 은지 씨 중 누가 더 옳다고 판단하셨나요? 아니면 둘 다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육아 갈등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특히 세대 간 갈등은 더욱 그렇죠. 각자가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아이를 키워갈 것인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이 몇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조부모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며느리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표면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이면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둘째,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불만을 속으로만 사귀면 나중에 더 큰 폭발로 이어집니다.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걱정과 바람을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보다는 저는 이런 점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셋째,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조부모님께서 손주를 돌봐주시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수고와 사랑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걱정하는 것도 과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넷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완벽한 육아는 없습니다. 완벽한 조부모도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작은 실수는 용서하고 큰 사랑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아이를 중심에 두세요.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 모두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통된 마음이 있다면 어떤 방법의 차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와 은지 씨의 이야기처럼 세대 간 육아 갈등은 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갈등과 고민의 중심에는 결국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한결같은 사랑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이해와 대화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조부모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복이 와요.